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죠. 세계유산축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비대면 방식 등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JIBS에서도요, 행사 일환인 워킹 투어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제작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아쉽지만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계 자연유산의 가치 또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0대 문화재청장 정재숙입니다. 세계유산축전 김상수 불의 숨길 운영단장께서도 자리해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불의 숨길 운영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세계유산본부의 전용문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전용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유산축전 김태욱 총감독께서도 자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욱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정 전 청장님. 네, 네. 먼 길 오셨어요, 가장. 네.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제주엔 자주 오시나요? 네. 글쎄요, 뭐 줄 잡아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거의 매년 오는 편이고요. 네. 언제나 달려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문화재청장으로 이제 재직하실 때 세계유산축전을 처음 기획하셨다고 들어서 네. 오늘 오실 때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청장으로 있을 때 처음 만들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일반인의 네. 시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좀 전환이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이렇게 계속 커나가고 있고 제주의 그 자연유산이 빛나는 걸 하루가 다르게 빛나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지금 토크 콘서트가 마련되고 있는 장소가 세계자연유산센터인데요. 저 이 공간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네, 우리 박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세계자연 센터라고 이제 있는 건물 보시면 모양이 좀 독특해요. 예. 가운데가 오목과 분화구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전체를 바깥에서 조망하면 오름의 모양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이곳은 사실 특별히 오늘 올라온 거예요. 보통 여기는 이제 그 개방이 되지 않고 아. 평소에는 못 들어오는 예, 되게 아까운 곳이군요. 장소입니다. 어머나 원래 세상에 그래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예. 여기 2층에 이제 전망대를 두고 검은 오름을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 이 검은 오름을 바라보고 이 주변의 지역을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게 사실 그런 컨셉으로 이 모양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여기를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조금 보강만 된다면 여기에서 차를 마시고 이 검은 오름의 용암 둥굴 개를 지켜보는 모습도 되게 좋고요. 오늘 저희 특별히 허락받은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건물을 짓고 난 이후로 예.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우 정말 못 들어온 데를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아. 제 생각에 아마 문화재청에서 또는 이 유산센터하고 같이 여기 건물 보강해서 국민들이 더 네. 즐기실 수 있게 아마 곧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빨리 갑자기 될 수 있습니까? 역시 전 문화청장님 계시니까 뭔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계유산축전 사실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네.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 정말 그렇게 치열한가요?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이것을 이제 만들 때 네.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정말 얼마나 부탁을 하시는지 네. 문화재청에서 지원도 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니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로 좀 점수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또 제주가 아. 열게 된 것인지. 제주가 원래는 이제 2회차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다 한 번씩만 개최가 되고 또 처음 하고 이제 그다음 개최를 못 했는데 제주가 유독 이제 2년 그리고 아마 내년까지도 제주가 예. 확정이 된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의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은 그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그 희소성의 가치,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 드문 희소성이 갖고 있다라는 그 자연유산의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 방송에서 살짝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을 떠나서 네. 이 자연유산에 살고 있는 요 사람 여기 마을 주민들이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가치들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첫 해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요 센터에서 문화재청의 이제 심의위원들께서 오셔서 프레젠테이션을 오, 하셨는데 예. 그때 제가 이제 전체 컨셉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마지막 엔딩을 우리 옆에 계신 원장님께서 마을 이장님으로서 우리 마을의 네. 꿈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마지막 마무리의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할 때도
연속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행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했었거든요. 2회차 때도. 그렇게 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의 관점에서도 단순한 쇼가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관점에서 아마 선정이 돼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 유산을 이게 선정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지켜볼 때 뭐에 가장 주안점을 두냐면 그 지역의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높은 점수를 줍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제주의 자연유산이야말로 여기 7개 마을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이 자연유산을 지키면서 살면서 지역민들이 여기서 얻고 또 나누는 것들, 그 연대, 공동체의 힘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할 때 특히 자연유산의 경우는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자체 유산 자체를만 바라봤었거든요. 이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에 대한 전적인 주인은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어떻게 이 유산을 인식하는가, 네.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산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유산 축전이 네. 유산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 그다음에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인식하는 계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어느 관광객이 와도 우리 마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례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마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예. 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절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들에 빠져 있는데 보니까 문화유산, 세계유산, 축전 이런 것들이 그 돌파구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문화유산의 힘이 네.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들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이제 2회째를 맞이했어요. 세계유산 축전이. 근데 아쉽게 지금 비대면으로 좀 진행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정말 아쉬워하고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비대면으로나마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불의 숨길 지금 운영단장님이시잖아요. 예, 불의 숨길이 어떤 곳인지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불의 숨길은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네. 해안선까지 약 14km를 흘러가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월정리 앞바다까지 이제 직선거리고요. 예. 용암이 흘러간 자리는 약 21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암이 흘러간 자리를 따라가는 게 불의 숨길의 이제 핵심이고요. 불의 숨길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름 어떻게 지으신 건지. 이 검은 얼음은 어머니 같은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곳이죠. 처음에 용암이 액체 상태로 약간의 이제 점성이 있는 그렇게 해서 흘러가면서 가는 모습들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협곡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봤더니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막 기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동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대학 가고 또 내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의 모습과도 또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김영굴 지나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 숲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바다를 향해서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 하지만 마지막 그 바다에 파란 제주의 바다에 닿았었을 때 이제 명을 다한 모습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네. 마지막 노년기의 모습과도, 물론 어떻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모습들이 그 자연의 모습을 너무나 담고 있는 모습이어서 야 이건 하나의 생명의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불의 생명길이라고 했다가 마치 그 숨결 같은 모습들을 한번 느끼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불의 숨길이라 명명을 했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축전 기간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름을 잘 지었어요. 네. 그래서 제주 올레길이 굳이 비교를 하면 제주의 어떤 속사를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라면 이 불의 숨길은 인류의 기원. 네.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다른 어떤 길에 비유할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여기를 딱 걸어가면 다양한 모습을 한꺼번에 느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만약 우리 이제 지역민들이 활용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 박사님, 이 불의 숨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보기 드문 길인가요? 어떤가요? 용암이 흘러가면서 이제 만든 네. 지형을 만들어내는 건 네. 사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까나리 제도에서 지금 라팔마 섬에서 용암이 흘러가서 이제 바다에 닿았죠. 그리고 하와이, 아이슬란드 사실 몇 개 손꼽히는 나라의 지역에서만 용암류가를 직접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은 얼음 용암류가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분화구에서부터 14km 아까 이제 총 동굴까지 20km 가까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래 또 동굴 아름다운 동굴을 품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용암 이 불의 숨길을 걸으면서 인류의 기원 뭐 사람의 이야기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용암으로만 보고 그냥 저는 보는 목적이 네. 어디로 갔을까? 왜 이런 모양을 남겼지? 지하에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붕괴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만 이제 알고 싶은 거. 용암은 그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풀어내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기 살면서 그 뭐 부풀어 오른 지역을 또 이용하고 또 이제 오목한 지역은 뭐 은신처를 이용하기도 네네. 하고 이제 자연을 이용한 사람들 이야기도 저는 이번에 하면서 조금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저는 돌과의 대화만. 돌과의 대화도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요. 멋있나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진짜 딱 학술적으로 딱 접근을 하셨고. 사연 없는 돌멩이는 없습니다. 우리 발뿌리에 차이는 모든 돌멩이의 역사와 사연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 네. 뜨거웠던 한순간에 땅 속에서 마그마란 이름으로 존재했다가 땅 위로 나와서 우리 발뿌리에 오게 되기까지는 사연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연을 지질학자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겪었던 격변적인 이야기, 비바람이 불었던 어느 날의 이야기, 쓸려왔던 이야기를 저희는 읽고 그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돌 통역가신 거죠? 네, 맞아요. 돌은 말하고 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대화하신다고 말씀하신 맞아요. 거고요.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게 2007년이죠. 예. 14년이 이제 흘렀는데 당시에 우리 그 김상수 단장께서는 또 선을일이 이장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주 생생하시죠? 어떠세요? 그럼요. 2007년도서부터 5년 동안 이제 마을 이장을 이제 맡아서 있었습니다. 예. 또 그 5년 기간에 사실은 자연유산에 등재가 돼도 그때는 유산본부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마을에서가 이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은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산촌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랬듯이 우리 지역은 이제 목장 지역으로만 이제 형성돼 있어서 농사짓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마을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 등재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등재 1주년 기념해서 트레킹 행사를 하니까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잠을 깨고 내가 진짜 우통을 벗고 자유스럽게 이제 놀았었는데 탐방객들이 오면서 이제 나 사생활을 이제 침해를 받는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트레킹 하는 중에 마을 총회를 열어가지고 주민이 반대하면 이 행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건 뭔 소리냐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해서 한 게 지금 14년째 지금 이제 해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2008년에 여기 세계유산의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선을 1위라는 인지도 사실 없었던 마을입니다. 선을 1위는 동백동산이라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오히려 뭐 교래 이 주변에 이런 마을들은 이미 이름 나 있는 마을들이었죠. 선을 1위 거의 어디과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인지도가 없는 사실 근데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지정되고 그다음에 여기 마을 이제 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검은 얼음 트레킹이 이제 알려지면서 마을이 선을 1위가 이제 널리 알려졌죠. 사실은 그 이장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 마을은 그냥 양잠하고
목장지대로 남았을 마을일 겁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검은 오름이라고 하는 다른 오름이 있습니다. 검은 오름으로 하면 제주시 뒤에 있는 검은 오름 찾아가서 여기 아무도 없다. 어디로 가라는 거냐라는 정도로 사실 검은 오름도 그렇게 유명한 오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고 선을 일이 세계유산 김상수 이장님 같은 이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성장한 겁니다. 사실 뭐 저 혼자의 힘으로야 되겠습니까? 뭐 마을 주민들이 그때는 다 똘똘 뭉쳐서 이 세계 자연유산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또 이제 정말 촌동네로 또 이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마을 주민들이 해설사 역할을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들 주도하에 처음 이제 일어나는 행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홍보가 됐죠. 그러면서 자연유산도 자연스럽게 이제 홍보가 됐고 또 그 여기서 활동하는 우리 마을이 또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마을로 이제 발돋움해서 지금도 살기 좋은 마을로 형성이 돼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나 늘었어요, 그럼요? 지금 120% 정도 늘었습니다. 와. 예. 제가 이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가 이제 400명이 400명.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900명이 와. 2배 넘게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 아름다움과 함께 여기 계시는 거군요. 자연유산도 있지만 우리 마을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공기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지역이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제주 사람이지만 늘 이런 풍경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귀한 거야 잘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득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릴 때는 사실 그랬습니다. 네. 어릴 때는 우리도 혼자만은 검은 오름 못 들어다녔고요. 네, 검은 오름 들어갈 때는 지금은 이제 나무가 울창해서 하지만 그때는 나무가 좀 덜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봄철에 보는 아지랑이 마냥 저 앞에서 그냥 스물스물 이게 올라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머리빨이 선다 하는 게 딱 느껴져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은 못 가고 검은 오름에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열매가 많아요. 그 당시엔 간식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뭐 가면 지금 얼음이 지금 이제 하얗게 지금 이제 달려 있고 막 이래서 그런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은 오름을 이제 자주 가는데 혼자만은 못 갔죠. 그래서 지금에 알고 났더니 이렇게 검은 오름이 이렇게 중요한 곳을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이거 훼손이죠. 약촉해서 이제 팔고 뭐 거기서 열매 따먹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느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보존이 돼서 우리 후대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면서 마을 주민들이 아마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더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기에만 좋고 아름답다고 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학술적으로도 그 유네스코 뭐 여기 전 박사님 계시지만 문화유산이건 뭐 인류 무형유산이건 기록유산이건 자연유산이 특히 어려운데요. 딱 세 마디예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게 그 유네스코가 이 유산을 지정할 때 내세우는 그 아주 제일 유명한 말인데 과연 뭐가 탁월하고 뭐가 보편적인 가치인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증명해 주는 거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참 자랑스러웠던 거는 지금 우리 한국이 51건의 세계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 유산까지 합쳐서 물론 이제 우리 2007년에 자연유산으로 처음 제주가 됐고 지난 7월에 한국의 갯벌이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몇 년에 걸쳐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근데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국이 그동안에 이 유네스코의 이 세계 유산의 이 연구와 이런 그 여러 가지 등재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등재 신청서 내는 거라든가 그 과정에서 그 평가단을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그 유네스코 본부하고 뭐랄까 대화하고 이러는 거에서
굉장한 선진국이 됐어요. 오. 네. 그 과정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그 물론 이제 뭐 이게 무슨 올림픽 대회도 아니고 네네. 무슨 뭐 메달 수 따지는 건 아니지만 51건의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문화유산을 자연유산과 기록유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이 문화유산이 K컬처의 네. 정말 근본이었음. K팝이나 K푸드니 뭐 K무비니 네네. K드라마의 이 오징어 게임의 근본에 우리 이 문화유산이 있다. K 헤리티지가 있다는 거를 네. 보여주고 싶습니다. 음.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부르는 이제 예. 세계유산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자연이 만든 걸작품이어야 합니다. 아. 걸작품. 문화유산은 인간이 만든 걸작품이고요. 네. 자연유산은 자연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걸작품은 단순하게 경관만 아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특이한 사건을 기록했다거나 아, 또는 이제 지질학적인 극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거나 음. 또는 이제 뭐 인간의 역사라든가 사실은 경관과 더불어서 과학의 발전, 인간의 발전, 역사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을 간직한 유산들에 대해서만 세계유산의 타이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은 오름에 와서 이게 왜 걸작이지라고 네. 판단하면 경관만으로 왜 걸작이지? 다른 오름과 다를 바가 없잖아라고 네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이게 걸작으로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안내판에 있는 것들 이제 만들어진 책자나 유인물을 보시면 아 이게 별로 높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용암 동굴개를 만든 고향이래. 아 만장굴이 여기서 왔구나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네. 또 더 가면 용천 동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굴도 여기서 왔어. 이렇게 연장성이 많은 동굴이 여기 다 왔대. 그러면 이제 이게 걸작이라는 것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관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제주가 워낙 경관이 뛰어나니까 그 경관에서 지질학적인 사건의 네. 발전, 지질학적인 화산에 대한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걸작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유죠. 문화유산 아니에요. 세계유산이에요. 네, 세계 예. 자연유산. 네.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게 이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그리고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 이렇게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주가 전체가 화산섬인데 왜 이 세 곳만 지정이 된 거지? 예, 네. 처음에는 제주를 네. 전체를 다 지정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 문제점이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천연보호구역이거나 천연기념물에 해당됩니다. 그럼 예. 제주가 전체가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 네네.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제약, 그다음에 뭐 개발에 대한 이제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특정 구역을 여러 군데를 뭐 선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10군데를 했다가 네. 7군데를 했다가 줄여서 예.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이라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출봉은 또 저 동쪽의 걸작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의 명소고 그리고 이제 용암 동굴개라고 해서 네. 이제 세 개를 포함해서 만들어냈죠. 전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곳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세 개가 세계 자연유산. 네, 세 개가 세계의 자연유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개 아니고 세 개.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굴이 이렇게나 사실 진짜 많은 줄 몰랐거든요. 동굴 개라고 말하던데. 네, 우리 개똥 부을 때 하는 그 개. 아, 예. 이 개는 사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예. 예. 보통은 이제 용암 동굴 하나를 보통 이제 통칭해서 만장굴이라고 부르면 끝나버리는데요. 만장굴의 바로 상류에는 김녕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녕굴에서 또 이어지는 또 김녕굴이 하류로 가면 또 용천동굴이 있고 예. 방천물 동굴이 있고 이 동굴이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의 용암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 오름 용암 동굴 군이라고 부르다가 네. 이것보다는 검은 오름 용암 동굴 시스템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 검은 오름 용암 동굴 개라는 이름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하지만 검은 오름에서 나온 용암들의 연속체가 이런 이제 검은 오름 용암 동굴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이 축전 기간 동안 이 용암 동굴개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셨는데 걸어보시면서 여기가 진짜 좋다. 예, 어떤 것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단장님? 원래는 이제 코스를 작년도에는 용암의 길, 그다음에 이 불의 숨길을 이제 세 구간으로만 이제 나눴었는데요. 예. 검은 오름 내부를 안 보고 그 불의 숨길을 걸었더니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흐른 자리를 이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검은 오름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검은 오름의 이제 이용하던 그 탐방로를 네. 시원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번엔 4개의 코스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4개의 코스를 각각이 이제 하는데 저는 그 용암길을 가장 이제 좋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용암길에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온도, 다양한 식생들의 이제 분포를 볼 수 있고요. 또 이 용암 대지층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의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곶자왈인데 곶자왈의 특성을 또 직접 이제 느낄 수 있는 곳이 또한 이제 용암길의 그러한 이제 모습이라서 여기는 지질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식물학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용암길이 이제 가장 네. 좋은 코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용암길은 제가 처음으로 걸었었을 때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용암이 만든 협곡 그 자연 그대로 공간이다 보니까 네. 길이 아닌 그러니까 아. 주변을 봐야 되고 이걸 봐야 되는데 아. 계속 이제 발밑을 발디를 보시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아. 단장님께서 워낙 뭐 날다람쥐 마냥 막 가시는데 좀 쫓아가느라 너무 급급했었던 기억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좋아했었던 길이 말씀하신 용암의 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이제 김영굴 이후부터 만장굴 이후부터 해서 펼쳐지게 되는 그 돌과 새 생명의 길이라고 이제 제가 명명한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4번째 구간인데요. 네. 저는 그게 좋은 게 물론 거기는 이제 현재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프리오픈으로 예약을 안 하더라도 프리오픈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못했지만 제가 그 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곳에 갔더니만 그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절실히 담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고향이 제주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용암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명을 다했던 네네. 힘을 잃어가면서 해왔던 마지막 구간이라고 한다라면 그 공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농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땅을 팠더니만 맨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밖에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그것들을 계속 하죠. 그리고 그 돌들을 내가 일군 땅의 이제 돌들을 옆으로 현무암들을 옆으로 쌓아놓고 그게 내가 노력해서 만든 공간이야. 그래서 그게 돌담이 됐고요. 밭담이라고 하는 이제 풍광이 됐고 그 공간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살려나가고 해왔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암이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자리라고 한다라면 그 이후에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일궈냈던 그런 공간으로서 그래서 돌과 새 생명의 길이라는 그 명칭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좀 와닿는 좀 기억에 남는 구간일 것 같아요. 네. 결국 사람과 이제 이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매력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검은 오름 용암 동굴기에 포함된 동굴 가운데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만장굴 일부만. 만장굴 네. 이제 이 입구에서 들어가는 예. 1km 지점만 지금 이제 아.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더 못 보냐? 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뭐 동굴은 그 뭐 다 이제 보면 다 볼 수 있었으면 네네. 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인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 동굴 생성물들이 훼손될 수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개방을 않고 있고요. 네. 차후에 아마 어쩌면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면 정말 동굴과 똑같은 그런 이제 생성물들로 해서 보일 수 있는 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8개 굴이 현재 등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축전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만장굴 비공개 구간 예. 그리고 뱅디굴과 예. 일부 이제 나머지 굴들은 이제 그 입구를 이제 공개를 해주죠. 근데 저는 이런 형태의 가치를 좀 사람들이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좀 해서 자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작년에 제가 청장님 그 전재숙 전 청장님께서 청장님 자격으로 해서 오셨을 당시에 제가 그날 쫓아가서 네. 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말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청장님 이거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아껴둔다라는 관점보다는
다양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그 문화재청에 문화유산을 다루는 가장 기본은 역시 보존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표어가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한다.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은 한 번 망가지거나 뭐 불에 타거나 뭐 어떤 폭풍에 휩쓸리거나 그러면 원형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한 번 없어지면 큰일 나는 일이라 문화재청 사람들은 사실 벌벌 떨어요. 제가 네. 밤마다 기도했어요. 불나지 않게 않게. 해주십시오. 목조가 많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기조는 보존이지만 그러나 매일 문만 꼭꼭 닫아 걸고 있으면 그들도 불행합니다. 저는 문화유산도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문도 열어주고 사람이 와서 말소리도 들려주고 아우 예뻐라, 아우 좋아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걔도 좋아해요. 그래서 보존의 근본은 두지만 1년에 일정 기간 내에 아주 아주 조심해서 네. 많은 그 안내하는 분들과 그 일반 시민들과의 그 교류로 해서 조심해서 활용하는 쪽. 그래서 저희가 문화유산 헌장도 사실 바꿨어요. 네. 저희가 1997년 12월에 문화유산 헌장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제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온통 보존이란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2020년 그러니까 23년 만에 12월에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보존에 더불어서 활용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거기에 예술, 과학, 관광과 연계해서 네.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드린다. 즐거움을 드린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전엔 자연유산 대목이 없었어요. 자연유산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은 보존이지만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 문화유산을 세금을 내서 저희가 그걸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러나 지키는 것은 저희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다. 내일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 작년에 축전을 하면서 일부 구간을 이제 공개하면서 네. 저도 이제 총감독 자격으로서 또 기획자로서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들어가서 봤더니만 너무나 훌륭한 자연이 만든 뭐 작품도 아닌 어마어마한 것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걸작들이 걸작 말씀하신 걸작. 맞습니다. 걸작들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 즉 뭐 지질학적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땅에 사는 아이들이 혹은 이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그것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준다라면 저는 어느 순간 됐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훌륭한 뭐 인문학자, 건축가, 공학자들이 저는 미술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네네. 너무나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돌이켜 보면 앞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지속성, 마을이 먹거리 혹은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그것들을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서 혹은 다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차후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때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연유산이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앞서 그 전 청장님께서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하셨지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입니다. 2008년에 아마 우리 숭례문이 전소됐을 당시에 대한민국이 정말 붕괴하고 난리가 났었죠. 지난 2008년 60대 노인이 홧김에 저지른 방화에 국보 1호 숭례문은 속수무책, 불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숭례문을 바라보면 물론 그 안에 속성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웅장하게 더 과학적인 가치로 해서 똑같이 복원이 되어 있죠. 그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 자연의 유산들은 우리 이 제주의 자연유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변화가 되면 복원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세계유산 축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한 명 그걸 바라봐서 느꼈던 한 명이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16명이 되는 그 순간이 돼서 숭례문보다 문화유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복구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들을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유산이잖아요.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더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이 보존과 활용 이 안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사실 지금 이제 검은 오름을 이제 활용하면서도
지역에서 그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제 많아야 예. 사실은 뭐 지역에 와서 식당을 이용하든 아니면 물을 하나 사 먹더라도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 이렇지만 우리 검은오름은 처음서부터 이제 인원을 제한하면서 네. 인원 총량제와 사전 예약제를 병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루 뭐 이틀 이제 봐서 끝날 게 아니라 예. 이 유산은 우리만 이용할 게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이제 물려줘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번 이용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원 총량제하고 사전 예약제를 이제 병행해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뭐 보존을 하면서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이용에만 이제 치중을 해버리면 네.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 자연유산이 한번 망가지면 돌아올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 부분은 네. 굉장히 고민하면서 네. 탐방객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 검은 오름이 처음부터 이제 그 인원 제한 없이 가이드 탐방 없이 만약에 지금까지 왔다면 하루에 뭐 수천 명이 가기도 하고 뭐 만 명이 가기도 하고 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더 지어 달라 뭐 물 파는 데가 왜 없냐 네. 뭐 넘어지면 여기 데크 깔아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빈번하게 발생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아마 검은 오름 지금 모습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매점도 있고 뭐 전망대도 있고 뭐 화장실도 곳곳에 있고 막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은 여기 오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날짜를 잡고 와야 될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제주도의 관광 문화가 사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검은 오름은 단순하게 예약제라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고요. 네. 제주도에서 예약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처음에는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이장님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돼. 내가 지사님한테 전화해야지 막 이런 식의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말요? 처음에 이제 그 사전 예약제를 했더니 네. 맨 처음에 운영할 때는 하루 100명만 이제 예약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하루에 한 달치가 예약이 차버리는 거예요. 와. 예.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믿어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방 안내소에 와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심지어는 나한테 이제 나는 이제 제주시도 내려오지 말아라. 여기를 예약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제 제주시도 가면 너도 오지 말아라. 세상에나. 이런 정도로 네. 이제 했었고요. 또 우리 그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산행을 하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2년 동안 진짜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 2년 동안.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는 가려고 하면 사전 예약해야 돼. 이걸로 이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사전 예약하거나 인원이 찼다고 해서 네.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일은 없는데요. 초창기 때는 뭐 매일 이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네.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탐방 오시는 분들도 의식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예. 그게 참 중요한 예.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규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알게 모르게 자연유산을 보려고 하면 자세를 갖추고 와라 이런 식의 맨 처음에 신발을 이제 규제를 했었거든요. 등산화를 신지 않으면 여기는 탐방 못한다 해서 이제 규제를 했었고요. 또 스틱을 이용하면 물론 나는 편할지언정 여기 화산화토라서 훼손율이 금방 훼손이 돼서 이제 이용을 이제 규제를 했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또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우리 제주도에도 그 산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 아웃도어가 진짜 그때 굉장히 이제 판을 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틱 들고 제주도 오름 오르는 거는 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오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틱은 이제 사용 못한다 해서
규제를 했었죠. 등산화가 옛날에 되게 투박하고 되게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그런 되게 무겁고 그런 장비였는데 어느 순간 바뀐 게 보면 이제 생활 속에 신을 수 있는 네, 신발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트레킹 슈즈들 아마 여기 예약하면서 싣고 오기 편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 세계유산 축전을 할 때 이제 축전에 대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의뢰를 해서 평가 받는데 평가 분석지를 제가 보고 이거는 저희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화유산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유산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그 당시에 교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접근성이 좁고 네. 편안하고 이제 그런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편의성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네네. 평가 지표가 있어서 저희는 화장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불편합니다. 네. 그래야만 자연을 올곧이 느낄 수 있고 이걸 그대로 호흡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는 이 제주라고 하는 특히 자연유산의 공간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또 평가가 그래서 네. 바뀌었더라고요. 상당히 난처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제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세계 자연유산이 문화재청 소속인 게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네, 네. 예. 많은 분들이 예. 그 다른 예. 부처의 소속인 줄 아세요. 뭐 어떤 분은 야 산림청과 아니야? 뭐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네, 국토부나 뭐 환경부나. 근데 예. 사실 그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청이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 부처를 함께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청의 일이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요. 사고가 네. 또 다루는 것이 여러 군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3대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청장이 어느 날 이렇게 청장들 모임에 나가서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처장 중에 큰 면적의 모든 공간이니 뭐 내가 제일 많이 다루고 있을 걸요 이랬대요. 왜냐면 정말 아까 얘기하신 땅 속의 광물부터 하늘을 나는 독수리, 천연동물, 뭐 금관, 제주도, 뭐 네네. 이를테면 뭐 사적, 명승 뭐 그러니까 한 분이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기상청장님이 나는 우주까지 다룹니다.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문화재청이 그만큼 정말 폭넓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화재청을 좀 예뻐해 주시면 네, 저희가 더 열심히 문화유산을 네. 지킬 겁니다. 이런 건 아마.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문화재청은 너무나 이제 문화적인 요소만 느껴진다. 그래서 유산관리청이라는 것으로 바꿔보자라는 제안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자연이 자꾸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거기에 궁금하고 그래서 작년에 겨우 문화유산 헌장에 네. 자연유산을 넣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재청이 이제 문화재 관리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물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1961년에 처음 그 독자성을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문화재 행정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지금 뭐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 심포지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청으로 승격된 거는 2019년이 20돌이었어요. 겨우 성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20년에 예산이 겨우 1조를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박사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사실 문화재 하면 그 재물재자잖아요. 물건, 유형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본이 보물 지정하는 그 숫자도 없앴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감히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아주 종합을 해가지고 정말 자연유산부터 정말 하늘 독수리부터 땅의 광물까지 금관부터 네. 뭐 판소리 이런 네. 무형유산까지를 총체적으로 아우러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 문화유산을 가지고 어떤 문화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 종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처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2021 세계 유산축전 또 기념해서 특집 방송으로 세계 자연유산 톡톡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우리 제주의 아름다운 이 자연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신지 우리
단장님 먼저. 예, 뭐 자연유산해서 저희들 이제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자연유산은 저희들만 지켜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주셔야 이게 유지가 되고 이게 유지가 돼야만 우리 후손에게도 이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정말 이 자연유산을 지켜내는데 같이 한 걸음씩 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축전 기획하신 우리 감독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고향이 자꾸 제 제주도라서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바라봅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주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요. 제주의 가치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래 왔었고 비단 제주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한 제주의 가치, 우리 유산에 대한 가치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의 이 자리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 축전이라는 이 컨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즐기고 그 놀고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한다라든지 그런 형태로만 자꾸 바라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전 세계인이 바라보고 전 인류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세계 유산에 대한 가치들을 좀 느끼고 그리고 오로지 그걸 통해서 다음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작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은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을 바라봤었을 때 그걸 1년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인간의 시간은 1초 혹은 2초에 불과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항상 우리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크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나고자 하는 이 땅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후대에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은 전 세계 한 200개 정도밖에 없는 걸작 중에 걸작이죠. 제주도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걸작이고 이거 우리 동네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를 대표하는 200개의 걸출한 걸작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2007년에 이제 제주도가 세계유산 실사를 받을 때 그 전 세계 동굴을 수없이 많이 다녔던 용암동굴 전문가가 제주도에 실사를 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은 다양성, 그다음에 경관, 학술적인 가치 면에서 저 어느 동굴 가도 견줄 바가 없는 탁월한 동굴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그 코스 사실 이제 경관이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쪽에 가서 이제 보시라고 했을 때 그분이 더 이상 안 가도 되겠다고. 나는 이만큼만 가도 이 동굴의 가치, 자연이 준 충분한 가치를 느끼고 네.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폴딩홀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기억하시는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동굴 자리 있느냐. 나는 그 동굴의 동굴이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아직도 늘 생각이 나고 야, 그 동굴의 그 정말. 경이로움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나라에 사시는 국민들에게 사실 제주도에 정말 소중한 게 있어요. 지하에 땅 속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소중한 것들을 펼쳐내고 알려주고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일부 한번 보여주고 한번 정말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 그리고 지속돼서 주민들이 이 안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내 안에 보물이 있다. 네. 세계인의 보물 와. 있다.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명언을 많이 지금 쏟아내고 계세요, 박사님. 역시 전 박사님이세요. 네. 우리 전 박사님 지금 경이로움이라고 예. 표현하셨는데 작년에 만장굴에서 학예연구사 저희 안내 주신 분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동굴이 어두우니까 여기 머리에 이제 저 랜턴 네. 쓰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걸 껐어요. 1분 동안. 예. 근데 정말 빛이 단 요만큼도 없는. 예. 저희가 집이나 이런 데서 불을 꺼도 뭔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정말 내 실존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건가, 나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1분 동안 그 1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래서 저는 동굴 체험을 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진 못했지만 조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만큼 그 동굴이 지니고 있는 그 경이로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어떤 그 뭘 주지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죠. 그래서 정말 제주를 전체 자연유산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이제 우리 김상수 단장님께 배운 건데 그 모든 이 제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연 경관이라는 거기서 살아낸 제주 도민들의 그 역사하고 겹쳐지는 거거든요. 그 아픔,
그래서 저는 근대사 100년에 네. 아픔이 이 제주에 가장 오롯이 포개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맨 막내이지만 사실 지도를 거꾸로 들면 맨 위에 있는 오. 자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주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네. 어떤 핵심 유산으로 국가 유산으로 그렇게 잘 지켜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무리 말씀까지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오늘 딱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자연유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아, 우리 제주가 진짜 이렇게 자랑스러운 곳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세계유산 축전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주의 이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축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세계유산축전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린 세계 자연유산 톡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